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세 가격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급등했고 서울 강남구의 경우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을 하는 마켓컬리와 SLG닷컴에서 판매하는 훈제 연어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T를 이끌 차기 회장 후보 윤곽이 오늘 드러납니다. KT는 오늘 회장 후보 9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이사회를 열어서 최종 1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메가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한도가 합의됐습니다. 늦어도 내일에는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인수자인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 공제율도 인상됩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이모저모를 손소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는 소득공제율 30%로 인상되고 기부금의 경우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돼 세액 공제 폭이 확대됩니다. 공제 범위와 한도가 축소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20세 이하 자녀에게 모두 적용되던 자녀 세액 공제는 올해부터 7세 이상 자녀만 공제가 가능하고 올해 2월부터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의료비 공제 항목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제외됩니다.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 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SBS CNBC 손석구입니다. 아침 일찍 신선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 새벽 배송 업체가 배달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나와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어마은 기자. 네, 어마은입니다. 식중독균이 발견된 업체, 어느 회사 제품인가요? 네, 새벽 배송 업계 1위인 마켓컬리와 신세계 쓱닷컴에서 판매된 일부 훈제 연어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새벽 배송과 일반 배송으로 판매되는 반찬과 생선류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훈제 연어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출된 식중독균은 저온과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특히 냉장, 냉동실에서도 증식할 수 있는데요. 임산부와 신생아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에선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제품 중 마켓컬리 제품에서는 일반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대 1.9배 수준 많이 나왔습니다. 마켓컬리와 신세계 측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훈제 연어 제품을 즉시 판매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새벽 배송 제품에서 일반 배송 제품보다 훨씬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원이 위생관리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새벽 배송의 세균수가 일반 배송 제품의 세균수에 비해 최대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원재료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유통 과정에서 세균이 증식했을 수 있다면서 특정 새벽 배송 업체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제품 중 20%가량이 식품 유형과 원재료명 등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와 폐기, 판매 중지, 그리고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어마은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 역세권 일대 개발에 개막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수차례 개발에 지원돼 왔던 용산 역세권 개발에 정부가 수천억을 들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펼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세종시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 집값 폭등 등을 이유로 수차례 개발이 지연됐던 용산 역세권. 일단 정부가 공공개발에 나서면서 개발 물꼬를 텄다고요? 네, 서울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죠. 서울 용산 역세권 개발, 일단 역 주변 지역부터 공공개발 성격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후보지 18곳을 선정했는데요.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첫 번째 선정한 곳이 서울 용산입니다. KTX 용산역 후면 용산 전자상가 인근으로 현재 유수지, 자동차 정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면적 14,000제곱미터 부지인데요.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업 시행자로 나서며 6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해 공공시설과 신혼희망타운, 청년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120가구, 청년주택은 380가구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 기자, 일단 이번 결정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렸던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에 다시 불씨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용산 역세권 일대는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값 폭등을 이유로 용산 통개발, 일면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며 공공개발 움직임이 사그라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대상지로 용산역 후면 유수지 일대를 지정하면서 용산 역세권 개발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물론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공공성이 큰 도시재생 사업이고 개발 사업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용산 역세권 개발에 대한 재논의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한편 서울 용산 외에도 고양시 성사동, 동인천역 역세권 등이 뉴딜 신사업 시범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포함한 12.16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 집값은 오히려 크게 올랐고 전세 가격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급등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12.16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요? 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 대비 0.1% 올랐습니다. 0.2% 올랐던 지난주와 비교해 상승률이 반토막이 나는데요.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의 변동폭이 컸습니다. 지난주 0.33% 올랐던 서초구는 이번 조사에서 0.06%로 집계돼 상승폭이 5분의 1 토막이 났고 강남구는 0.36%에서 0.11%로, 송파구는 0.33%에서 0.15%로 급감했습니다. 강북 인기 지역 집값도 주춤하는 모양새인데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와 용산, 성동구의 상승률이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수도권에선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아 새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집값이 눈에 띄게 올랐는데요. 수원 영통구는 이번 주에만 0.67% 상승했고 의왕과 안산, 단원도 0.5% 이상 오르는 등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방에선 세종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 0.37%에서 이번 주 1.33%로 훌쩍 뛰면서 역대 최고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일단 수치상으로는 이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반영된 모습이라고요? 네, 전국에 걸쳐 전셋값 상승세가 유난히 컸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8%에서 0.23%로 올랐습니다. 특히 인기 약군인 강남 4구 중 강남구는 0.52%, 서초 0.32%가 상승하는 등 모두 전셋값이 올랐고 지난주보다 상승폭도 커졌습니다. 강남 지역 외 양천구도 주요 학군 지역인 목동 신시가지와 인근 신축 위주로 전셋값이 0.56% 뛰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입주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시제도 확대 등 학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현 기업은행장인 김도진 행장의 임기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차기 행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장은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지만 노조 반발이 극심해서 청와대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내일이면 현 기업은행장 임기가 끝나는데 아직도 차기 행장이 안 정해진 건가요? 네, 기업은행은 내일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김도진 행장의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초 지난주면 마무리될 줄 알았던 후임 은행장 선임 절차가 미뤄지면서 차기 행장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일까지도 차기 행장이 선임되지 않으면 당분간 기업은행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임상현 수석 부행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차기 은행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누굽니까? 네,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차기 기업은행장으로 거론이 됐는데요. 특히 반 전 수석이 사실상 차기 행장으로 낙점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반발을 하면서 선임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어서 다른 시중은행들과 달리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요. 대신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결국 청와대가 최종 선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셈입니다. 노조는 왜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반장식 전 수석과 윤종원 전 수석 모두 관료 출신인데요. 기업은행 노조는 두 인물 모두 은행장으로서의 전문성을 찾아보기 힘든 낙하산 인사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내일 오후 6시 이후 서울 광화문에서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검진 통계가 나왔는데요. 검진에서 질환이 발견되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판정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국민들의 건강 상태 그렇게 좋지 않다고요? 네,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국민 2명 중 1명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건강검진 통계를 보면 질환 의심자가 30.4%, 질환이 있다고 판정받은 사람이 23.5%로 모두 53.9%에 달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2017년 58.6%였던 것과 비교하면 질환이 발견된 사람은 1.6%포인트 증가했고 질환 의심자는 6.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나이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검진자 중 질환이 없는 사람 비율은 77.6%였는데요. 80대 이상은 질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65.8%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비만율은 늘어난 반면 이 흡연율은 줄었다고 하죠. 네, 지난해 비만율은 38%를 기록했는데요. 2014년 32.8%에서 지난해까지 남녀 모두 계속해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흡연율은 줄고 있는데요. 2013년 24.9%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에는 2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가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일반 건강검진은 2013년에 비해 4.8%포인트 늘어난 77%, 암검진도 10.4%포인트 증가한 54%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올해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400만 대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회사가 임금 협상으로 지금 진통을 겪고 있거나 판매 부진을 넘어설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의 재도약을 위해선 노사의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문자 샤프 3698번으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운영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연말에 자동차 업계 뉴스가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 고문님, 네. 올해 생산량이 400만 대가 만약에 안 된다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고 안 된다면 이게 몇 년 만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일까요? 이제 400만 대가 안 되는 거 벌써 이제 2년 넘게 지금 네. 되는 상황인데요. 네, 네. 400만 대가 뭐냐면 국내에서 자동차 업계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저선이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완성차 업계 한 9만 명이 있고, 네. 그다음에 부품업체 한 24만 명 이렇게 있고, 네. 저희가 지금 이 자동차 업계 자체가 우리나라 GDP의 16에서 17%를 갑니다. 네. 근데 자동차 산업만큼 전후방 이 연관 효과가 있는 게 네. 별로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GDP는 30%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는데 네. 그런 면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400만 대가 생산이 줄었다는 거 네. 이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가 이제 흔들걸릴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361만 대 1월부터 11월까지죠. 네. 그 400만 대가 안 되면 뭐 일자리도 좀 많이 주는 거죠. 부품업체도 어렵다 그런 아까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네. 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바른 이 트렌드냐 네. 그런 거 보면 또 이유는 있어요. 네. 자동차를 너무 요새는 잘 만들어요. 자동차를 잘 만든다? 예, 그러니까 어. 보유 기간이 늘어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폐차 평균 연령이 한 7.5년 되거든요. 네, 네.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같이 도시화가 많이 된 데는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네. 주행 거리가 줄어듭니다. 네. 따라서 자동차를 조금 더 보유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네. 줄여도 되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2.3명당 한 대거든요. 네, 네. 근데 미국이 3만 불 넘어갈 때 1.5명당 한 명이어서 네. 그 폭발적인 그런 이 모멘텀을 지금 못 살리면서 네. 국내 생산 수요가 주는 부분 또 해외에서조차도 지금 전체 다 5% 이상 지금 전 세계에서도 줄고 있거든요. 글로벌 생산도 이렇게 줄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급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400만 대. 네. 그러면 우리의 자동차 생태계가 이제 조금 위협을 받는 그러한 지금 뭐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영근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400만 대 안 될 때가 벌써 한 10여 년 정도 전인가요? 그때 그렇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이죠? 예, 뭐 2008년 금융위기 네.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또 금융위기를 회복하면서 2015년대는 455만 대까지 찍었는데 네. 이제 작년에 402만 대 찍고 올해 네. 이제 400만 대 선이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일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네. 이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2018년에 전체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한 9,479만 대 정도로 네. 그 전년 대비해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근데 또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의 변화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는데요. 판매량은 줄었지만 사실은 이제 좀 기술력 발전을 인해 가지고 부가가치가 좀 높아지고 조금 질 좋은 차들이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네. 금액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결과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 자동차 업계가 현대기아차 네. 그리고 이제 GM 그리고 르노 삼성 그리고 이제 쌍용 자동차 이렇게 크게 이제 4개사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현대기아차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고 오히려 올해 현대기아차는 한 어느 정도 생산량이 느는 걸로 예상이 돼요? 예, 현대차 기준으로 하면 현대차가 사실은 이제 73만 대를 갖다 한 판 적이 있는데 올해 이제 지금 24일 날 네. 70만 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까지 하면 현대차가 신행 그랜저에 예약받은 게 있어가지고 50% 점유율 50%를 넘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대자동차의 국내 판매라든지 수출은 상당히 괜찮았다.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GM, 그다음에 쌍용 자동차, 또 최근에 이제 노사분규를 심하게 겪고 있는 르노 삼성 이쪽에서 이 세계사들의 부진이 아주 눈에 띌 정도이고 특히 지역의 이제 부평, 뭐 그다음에 이제 부산, 평택 이 부분의 지역 경제에서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품사도 대단히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올해 작년보다 조금 늘을 수는 있는데 예. 외국 자본이 투자한 이른바 외작의 자동차 회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네요. 유독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유를 뭐라고 최고님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외작의 업체의 뭐 실력이 좀 안 됩니까? 아니면 뭐 노사도 상당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렇죠. 어려울 것 뭐 같은데. 강성 노조, 그다음에 네. 고비용 저효율 구조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실 좀 뭐 타파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네. 또 거기다가 지금 새로운 생태계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있단 말이죠. 새로운 생태계로 그러면 어떤 걸? 내연기관이 이제 전기차로 가는 전기차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판매, 소유, 이동에 대한 방식이 공유경제, 구독경제 뭐 이런 것들로 하면서
완전히 바뀌고 있단 말이죠. 현대차도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모빌리티 그렇죠. 플랫폼 솔루션 업체로 바뀐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있더라고요. 모빌리티 제품과 모빌리티 서비스를 합쳐서 2025년 전략이 모빌리티 솔루션을 내겠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제 앞으로 완성차 업체가 아니다. 우리는 IT 업체다, ICT 네. 업체다 이런 얘기까지 할 때는 네. 이런 새로운 생태계로 전환이 있어야 되고요. 네. 새로운 생태계로 전환하려니까 아픔이 있죠. 고통이 네,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노사 간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해야 네.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막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자기 업체, 자동차 업체가 제일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 고문님, 정 위원장님, 이 예. 르노 삼성이 지금 사실 르노 삼성은 부산에서 예. 뭐 생산이라든지 부가가치 내 매출로 예. 1등 회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노 삼성이 만약에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부산 경제도 아주 타격이 클 텐데 르노 그렇습니다. 삼성이 지금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까? 르노 삼성이 사실은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진중공업도 부산을 떠나고 네. 이러면서 제조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르노 삼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관련된 자동차 부품사들도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상반기 내내 노사강 분기로 겪으면서 이제 신차 배정을 갖다 취소한 거죠. 본사에서 이제 신차를 안 주는 거죠. 신차 배정을 계속 노사가 취소한 파업을 거고 하니까. 지금도 이제 여전히 어. 노사 분쟁을 겪고 있는데 이제 파업 네. 찬반 투표에서 이번에는 뭐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66%가 파업에 찬성했고 네. 실제로 이제 파업에 돌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직원이 31% 정도만 파업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대단히 낮은 파업 구조예요. 동조가 굉장히 약한데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집행부하고 예. 근로자들 간에 조금 약간의 갈등도 예, 뭐- 노노 갈등도 있다면서요? 예, 조합원들 사이에서의 갈등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지형이 있는데 사실은 네. 이걸 좀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된다. 네, 네. 사실은 이제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를 보고 상당히 강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 전체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강성 노조, 네. 남성 중심의 그 정규직 네. 강성 노조로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대자동차의 노사는 전반적으로 좀 미래를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워낙에 파업 경험이 예, 많아가지고. 뭐 사실은 뭐 87년부터 우리 한국 노동운동 전체를 끌고 간 측면도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르노 삼성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지금. 네. 앞서 우리 최고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를 이제 소유의 개념보다는 공유의 개념으로 네. 쉐어링하고 있는 이런 구조이거든요. 네, 네. 그런 구조에서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고 배기가스 규제라든지 네. 또 대중교통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전체의 생산이나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네. 또 특히 이제 친환경차로서의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네. 또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성에서 노사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려면 지금 네. 잘 돼도 미래 대비가 힘드는데 지금 저렇게 갈등을 겪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참 걱정이 많네요. 특히 이제 네. 노사가 헌법적 권리를 가지고 노동조합도 파업하지만 길게 보고 미래를 보면은 사실은 공멸할 우려를 저 역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연말을 계기로 노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GM은 어떤 문제가 심각하길래 뭐 지금 비정규직하고의 정규직과 갈등이 있다는데 이 예. 해결책이 어떻게 안 GM은 보입니까? 사실은 이제 부평과 창원과 군산에 3개의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지금 창원이 문제죠? 예, 근데 이제 군산 공장은 작년에 이제 폐쇄를 폐쇄를 했고. 할 수밖에 네.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부평과 창원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서 8,100억을 갖다가 신규로 투자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판매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GM 네. 자동차 현재 뭐 잘 팔리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차를 잘 만들어야 될 텐데. 차를 잘 만드는 거 하나, 그다음에 가격 정책을 좀 실패하지 않았나. 가격 정책을. 예, GM은 네.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사실은 말리브라든지 이런 것은 경쟁력이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네. 조금 더 너무 높은 네. 가격을 좀 하지 않았나 이런 게 네.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노사가 올 초까지 그 아픔을 겪고도 아직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차가 원체 안 팔리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냐. 네. 작년에 8,700억 중에 희망퇴직으로 5천억이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하. 군산 공장 폐쇄하는 과정에서 든 네. 비용 들이면은 네. 사실은 산업은행이 투자한 돈은 거의 이 뭐 올 상반기까지 다 써버렸군요. 노사 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썼기 때문에 네. 차가 팔려야 되는데 창원에서 이제 CUV를 새로 생산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CUV. 예, 근데 그게 이제 2020년 정도 넘어가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되는 동안에 2교대하는 걸 1교대로 하자.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생산량이 확 줄어버리니까 확 줄었죠. 당연히 그래서 2교대를 1교대로 바꿔야 될 1교대로 텐데. 하는데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이기 어렵고 네. 특히 이제 정규직 노동자 그러면 비정규직들한테 일제히 이제
해고 통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고 통보가 나갔습니다. 내려진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라 하니까 비정규직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지금 임시 휴업을 이번 주부터 때려가지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창원 공장 서 있는 상태입니다. 최 고모님, 네. 만약 그런 정도로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구조를 이끌어 갖고 있는 한국 GM 본사로서는 뭐 그냥 아예 떠나고 싶은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노조 때문에? 그렇죠. 노조가 저렇게 제대로 네. 일을 안 하는데. 아니 한국에만 공장이 있는 게 네. 아니라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생산성과 이 효율이 좋은 대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GM은 아시지만 전 세계적에 진짜 악랄하게 이 구조 조정하는 걸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가차 없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지금 GM 내부에서도 사실 이 거기도 이제 대우 자동차랑 합병하는 과정 등등을 네. 해서 서로 이 공장 간에 또 이 네. 뭐 서로 이렇게 친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게 또 이 사이가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겹겹이 쌓이면서 네. 드디어는 이제 이 좋은 차도 배정이 네. 안 되고 또 네. 생산성도 안 들어가고 노사 비용만 다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참 창피합니다만 일본 언론에서조차 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2000년대 일본 킬러로 나섰던 경쟁력은 네. 잃어버렸다. 네. 이렇게 단언을 하고 나오는 부분들이 네. 이러한 모습에서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뭐 GM과 르노, 삼성 외제차들은 어려운데 뭐 현대차는 그래도 올해 예. 새로 노조 현장에 들어서 가지고 예. 뭔가 협력적인 관계로 조금 바뀌는 듯한 모습은 보여요.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와이파이 때문에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와이파이 때문에 국민들 지탄을 좀 받았는데요. 네, 네. 다시 회사가 이제 휴식 시간하고 식사 시간에는 와이파이 열어주고 네. 나머지는 열지 않을까 해서 지금 회사가 다시 와이파이를 닫은 상태고요. 다시 닫았군요. 예, 네. 주말에 제가 사실은 울산에 가서 현대자동차 당선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네, 어떻던가요? 가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꼭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걸로 해가지고 특권을 거부하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갈 수 있겠냐. 그렇죠. 그런 거고 이제 이번에 당선된 이상수 당선자 입장에서도 가장 큰 모토가 네. 안티 현대자동차 노조 없애는데 기여하겠다. 그래서 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조합원의 이익에서만 기초하지 않고 네. 우리 국민 전체의 이익에 기초하는 그런 큰 노동운동을 하겠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는 사실은 저는 올해 현대자동차는 대단히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노사 관계가 많이 노사 바뀔 관계 또는 이제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현대자동차가 그 전에 뭐 국내 독과점적으로 해가지고 차만 만들면 팔리는 이런 구조에서 네. 퀄리티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졌다. 네, 실제로 네. 팰리세이드는 북미 시장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뭐 신행 그랜저라든지 뭐 산타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대자동차는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M&A도 강력하게 네. 하고 있고 또 이제 전기차 친환경차 부분에 배터리 업체들과도 협업 사업도 네.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사실은 걱정 없이 가고 있는 것이 네. 현실이고 저는 내년에는 이제 노사 문제도 참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현대차의 노사 문제에 조금 변화의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사실 NT 현대 해가지고 차가 안 팔리면 네. 일자리도 다 잃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왜 파업을 합니까? 기아자동차는 이제 10월달에 그 노동조합 집행부가 바뀌었는데요. 네. 그 이제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받은 수준 정도로 해달라고 이랬는데 현대차와 똑같이 해달라. 똑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형제간처럼. 예, 그 부분에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그저께 4시간 부분 파업이 있었고요. 네. 그렇게 뭐 회사의 생산이나 판매 타격을 중도는 아니고 네. 1월 7일까지는 서로 협상을 좀 해보자. 뭐 냉각기를 좀 갖나요? 냉각기를 좀 갖고 네. 그다음에 제 생각은 뭐 설 전에 마무리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네. 기아자동차도 뭐 노사 문제가 이제 뭐 크게 발목을 잡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현대자동차에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노사관계에 칭찬을 해주고 아까 정건 위원장이 얘기했는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네. 노사 공동으로 고용안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2025년도 되면은 네. 이 뭐 친환경차 지금 25만 대인가 45만 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우리 인구 고용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거 걱정하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미래를 보고 가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사측에서는 40%를 줄여야 된다. 노쪽에서 아니다 20%다. 그런 거야 대화를 해가면서 가는 거니까 네. 현대자동차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널리 더 변화의 계절에는 서로 대타협과 대협의가 대의제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급여 조금 올라가는 것보다 아니죠. 경쟁력을 높여서 중장기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노나 사측 모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현대차는 조금 바뀌고 있는데 르노, 삼성, 뭐 한국 GM 같은 경우 사실 문제가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역시 우리나라 노사 이 자동차 노사 문제가 상당히 갈등적이고 강성의 그런 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어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년 이후에 한 번도 파업이 없었다면서요? 뭐 파업이 없었죠. 파업이 없으면서 안정적으로 하지만 임금도 안 올랐죠. 네. 임금도 안 올라고 올릴 때 뭐 일행 올리고 네. 이런 상황이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뭐 사실 벤츠나 GM이나 뭐 다 해서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10% 정도의 인원 감축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데를 보면은 네. 전체에 지금 한 30만 정도를 지금 줄이는 네. 과정을 갑니다. 그래서 공정 변화를 통해서 얼마하고 근데 또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근데 여기서 신규 전동화 그러니까 전기차 친환경으로 옮겨가는 자리로 네. 이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 자리 기존 생산 라인에 있던 분들이 전기차 생산 쪽으로 이렇게 쉽게 이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뭐 되는 부분도 있을 네. 때고 안 되지만 새로운 이제 산업이 발전된 거죠. 뭐냐면 네. 충전 설비 설치하는 부분, 네. 그다음에 인프라 운영 유지하는 부분. 여기에 그런 관리 시장이 지금 30만이 이뤘지만 여기서 25만까지 지금 늘어난다는 거죠. 일자리가. 예, 그러니까 재교육, 네. 그다음에 이런 재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야 되고요. 사실 지금 미국은 자동차 업계에 고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네. 이게 그 미래 대비해서 주요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뭐 선제적으로 구조정을 해서 뭐 7만 명, 8만 명 줄인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줄였죠. 네. 줄인 것보다 더 많이 자동차 테슬라 이런 데서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외형을 보면 자동차 이 업계의 지금 이 고용 인구는 네. 2.2%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급 인력 그리고 숙련된 인력들을 우리가 그냥 내팽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것을 선순환적으로 자동차 연관 산업으로 이어주는 부분. 네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이 노사가 아주 극렬하게 붙는 쟁점 사항을 풀 수 있는 네. 좋은 예들이 있으니까 네, 네. 이것들을 우리가 준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용근 위원장님, 사실 우리 노사 문제가 우리는 임금 협상을 매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도요타나 GM 이런 데는 뭐 3년, 4년 만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고 네. 또 파업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는데 파업 예. 찬성률 같은 게 우리는 뭐 50%만 넘으면 되는데 예, 예. 우리가 너무 이게 좀 쉽게 돼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제 우리 노사 관계와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일본의 도요타를 보고 네.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보고 그다음에 네. 독일에 가서 이제 뭐 폭스바겐이나 네. 뭐 벤츠나 다임ler을 보고 오면은 네. 입들이 짝짝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 가서 노동자리도 있지만 뭐 일본은 너무 컨베이어 벨트가 빨리 도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을 정도로. 와이파이 볼 시간이 없겠네요. 예, 뭐 와이파이 뭘 시간. 그리고 일본 노동자들이 한국 와서 보고 네. 이러죠. 네. 근데 우리가 독일에 가서 딱 보면 독일은 공동 결정제입니다. 노사가 합의해가지고 공동 결정제로 다 하고 이런 거 보면 이거 이 독일에 가서 자본가들이 투자하겠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도요타 같은 경우 오늘 뭐 뉴스에도 잠깐 나왔지만 네. 도요타가 노동조합에서 성과급 비중을 더 높이도록 요구하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성과급 비중을 높이도록. 그런데 뭔가- 우리도 이제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하면은 기본임금, 네. 기본급이 32%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잔업수당, 특근수당 합쳐가지고 그게 한 70~80% 되고 네. 그다음에 성과급이 한 20%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성과급 제도 이렇게 도입되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고민이 이제 쌍용 자동차를 쳐다보면 쌍용 자동차가 지금 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예, 노사가. 허리띠를 졸라보고 이제 노사가 네. 자구책을 만들고 네.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인도의 마힌드라가 대주주인데 네. 사실은 이제 네. 자동차 산업이 크지 않으면 이제 버티기 내기 힘든 이런 구조로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워낙 적자가 예,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 예. 또는 수소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투자 비용들이 수천억입니다. 신차 네. 하나 만드는데도 뭐 4~5천억씩 투자해야 되는데 네.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로 전환에는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대주주인 마인드라가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임금 한 20% 정도 반납하겠습니다. 이걸 반납하고. 그래서 마인드라에서도 좀 투자를 해주시고 네. 산업은행에서도 좀 투자를 해자로 노사가 합의한 겁니다. 저게 노사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쌍용 자동차의 기준으로 지금 네. 보면은 미래의 노동자의 상들이 다 나와 있다. 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고용이 해결하지 그렇죠. 않으니까 네. 그렇게 극심하게 따졌던 쌍용 자동차 노조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고됐습니까 예, 그때? 많은 네, 어려움 네, 속에서 네. 이제 좀 대안을 찾고 네.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네. 노사가 좀 지혜를 많이 모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토요타는 너무 매출액 대비해서 노동자들 너무 쥐어 짜가지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높은데 노동자들 가져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아, 네, 네. 별로 없기 네, 때문에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예. 분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아사의 뭐라 그럴까 자세 이런 걸 좀 우리 최영호 고문님부터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벌써 네. 현재 나와 있다고 봅니다. 네, 광일이가 수경이를 만날 때, 광일이가 수경이를 어떻게 봅니까? 광주형 일자리가 수소경제를 만날 때, 아, 이거는 지금 해법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을 어떻게 지역마다 잘 준용해서 쓸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또 모범적인 사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세밀한 디테일까지 가면 충분히 우리나라는 자동차 업계의 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은근 위원장님도 한번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내년 우리 노사관계 좀 변화하리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률도 높아지고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이 볼 게 고용입니다. 고용. 그렇죠. 임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용을 지켜낼 때 그 이후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가 협력적으로 그리고 네. 특히 노동조합이 먼저 R&D 투자 강화하라. 네. 그리고 전략적 제휴도 강화하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요구하고 같이 손잡고 가야 된다. 네. 그게 우리 자동차 노동자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에 종사하는 중소 영세 상공인들하고 같이 가는 길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은근 위원장님, 최영호 고문님 고맙습니다. 민주노총이 1995년 창립 이래 23년 만에 제1노총에 등극했습니다. 제1노총의 지위가 바뀌면서 노사관계의 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 속에 적지 않은 불협화음도 예고된다는 분석입니다. 박연신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고용노동부가 다소 민감한 자료를 내놨다고요.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는 후문인데요. 네, 고용노동부가 민감하게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자료 자체는 무척 단순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단체 양대 산맥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 양대 산맥인데 수십 년 동안 한국노총이 막대한 조합원 수를 앞세워 제1노총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총 96만 8천여 명으로 한국노총보다 3만 5천 명이 더 많아지면서 제1노총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노총이 23년 만에 최대 노총으로 등극한 배경 어떤 이유입니까?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대거 이 민주노총에 가입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조합원 가입이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1대 노총 등극이라면 그 의미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그리고 나아가 정부, 기업이 이 사안에 민감해하는 이유 명쾌합니다. 이 노사정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당장 노사정을 상징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명 경사노위 대표성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그나마 경사노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한국노총이 제1노총으로서 든든한 사회적 대화의 버팀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노총의 지위가 바뀌면서 제1노총 없는 경사노위가 된 상황입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총 27명의 최임위 위원 중 이 근로자위원은 9명인데 이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추천을 받아 구성돼 있습니다. 기존의 11대 근로자위원의 경우 이 민주노총 측 추천 4명, 한국노총 측 추천 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만약 이 민주노총이 차기 12대 근로자위원 선출 시기인 오는 2021년 5월까지 제1노총 지위를 유지한다면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각각 5명, 4명 선출로 바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된 이상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박도 강해질 수 있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KT를 이끌 차기 회장 후보자가 이르면 내일 정해질 전망입니다. KT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회장 후보 9명에 대해서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회장 후보들이 오늘 면접 순서를 놓고 추첨까지 벌였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KT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가 진행하는 면접은 후보자가 직접 진행하는 프레젠테이션 10분과 질의응답 50분으로 진행되는데요. 각 후보는 면접에서 KT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심사 대상은 구현모 KT 미디어 부문장과 임원문 전 매스총괄 사장, 노준영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 총 9명입니다. 후보당 각 1시간씩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시간은 순서상 한 7번째 후보자의 면접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저녁 8시쯤에는 면접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T 심사위원회는 오늘 면접 이후에 최종 후보를 최대 3명까지 압축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KT 회장 선임 과정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거는 결국 사상 첫 KT 출신 회장이 나오겠냐 이거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KT는 회장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KT 지배구조위원회가 차기 회장의 자격으로 수차례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발된 후보자 대부분이 전현직 KT맨들입니다. KT 출신이 아닌 사람은 딱 한 명, 바로 노준영 전 정보통신부 장관인데요. 정보통신부 장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보다는 미래 KT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회장 후보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KT 심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나면 그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죠? 네, KT 심사위원회는 면접 결과를 이르면 내일 발표하고 이사회를 열어서 최종 후보 1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들의 의견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 결과에 따라서 오늘 바로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창규 회장도 지난 2013년이죠. 처음 선임될 때 면접이 끝난 당일 바로 저녁에 바로 내정자 발표가 이루어졌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랑 이사회 구성 인원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후보가 그대로 주주총회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후보자는 내년 3월 주총에서 선발되고요. 앞으로 3년간 KT를 이끌게 됩니다. 네, 김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메가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한도가 9.9%로 최종 합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시점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산업부 장가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우발 채무 손해배상 한도를 놓고 그간 매각이 좀 지연됐었는데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군요. 맞습니다. 금호그룹과 현산 컨소시엄은 이 아시아나항공 우발 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 비율을 9.9% 그러니까 317억 원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앞서 현산 컨소시엄은 일반 손해배상 한도 5% 그리고 특별 손해배상 한도 10%를 각각 계약서상에 명시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싸게 넘겼다는 의혹 등을 손해배상 한도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금호가 이를 완강히 거부해서 계속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통합 손해배상 한도로 한 자릿수를 명시하는 데 합의를 이뤘습니다. 어찌됐든 가장 예민한 사안들이 조율된 만큼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우선 협상 초반 구주 가격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놓고도 이견이 많았는데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요구대로 3,200억 원대로 정리했습니다. 양측이 난항을 겪던 세부 사항 조율을 마친 만큼 매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다만 오늘 오후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만큼 오늘 주식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차 데드라인으로 예상됐던 내일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늦어도 연내에는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남은 절차, 그리고 만약에 인수가 확정이 돼서 계약까지 간다면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금호 측은 내일 이사회를 소집해서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연내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을 마무리한 뒤에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을 교체한 뒤 유상증자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2조 원가량의 실타는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정상화 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계약으로 범현대가와 시너지도 가능할 전망인데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유통이라든가 레저라든가 관광, 여행, 금융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항공운송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현산의 입장에서는 그 연관 산업을 이미 상당 부분 가지고 있고, 특히 현대가라고 하는 기업 고객을 이미 확보하고 들어가는 셈이니까. 네, 전문가의 말처럼 HDC가 보유 중인 항만, 리조트, 쇼핑몰뿐만 아니라 이 범현대그룹이죠. 현대차 그리고 현대카드와 함께 영업 극대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90년대) 팝의 여왕으로 불렸던 휘트니 휴스턴의 영화 보디가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녀의 명곡들이 뮤지컬을 통해서 다시 무대 위에서 부활했습니다. 윤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스토커의 위협을 받는 디바와 그녀를 지키는 경호원. 팝스타와 보디가드의 러브 스토리를 그린 1992년의 영화 보디가드가 뮤지컬로 찾아왔습니다. 전설의 디바 휘트니 휴스턴의 명곡을 소화하는 레이첼 역에는 김선영과 손승연, 박기영 등 뛰어난 가창력의 배우들이 맡았습니다. 보디가드 프랭크 역을 맡은 이동건, 강경준 두 배우는 뮤지컬에 처음으로 도전합니다. 장화와 고양이가 가진 것의 전부인 장피에르에게 고양이 샤샤는 장화를 주면 황금 장화를 신게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며 예측 불허의 모험을 떠나는 고양이의 이야기를 풀어낸 러시아 뮤지컬 장화 신은 고양이가 10여 년 만에 국내 무대에 오릅니다. 실감나는 고양이 분장을 한 배우들의 흥겨운 춤과 노래가 어깨를 들썩이게 합니다. 고양이 길을 향해 걸어, 고양이 길을 향해 걸어, 사뿐하게 철도 있게 차렷!
아마포로 감싼 2700년 전 이집트의 미라가 누워 있습니다. 미라가 들어있던 관에는 영원한 삶을 꿈꾼 당시 이집트인들의 세계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미국의 브루클린 박물관이 소장한 이집트 유물 94점을 공개했습니다. 석회암으로 만든 람세스 2세의 얼굴과 프톨레마이오스 12세로 추정되는 왕의 머리, 금과 은, 수정으로 장식한 따오기관 등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노사가 힘을 합해도 헤쳐나가기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파업과 갈등뿐입니다. 대립적, 투쟁적 노사 관계는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마저 뺏어갈 우려가 높습니다. 협력과 타협적인 노사 관계가 절실합니다. 그 길만이 노사 모두 사는 방법입니다. 비지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